저는 아버지가 식탁 위로 고개를 떨구시며 쓰러지신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급히 아버지를 부축하며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의 발걸음이 현관을 울리며 들어올 때까지 저는 그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황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지연 씨와 재혼하신 뒤 저희 집은 오랜만에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지연 씨는 45의 나이에도 늘 단정했고 무엇보다 정성스러운 손길로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부엌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도마 소리가 저를 깨웠습니다. 북어국이 끓는 냄비에서 퍼져나오는 구수한 향, 참기름에 묻힌 나물의 고소함, 묵은지의 시큼한 냄새까지 어우러져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런 풍경을 보며 아버지께서 늦게나마 좋은 분을 만나셨구나 하고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변화가 조금씩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빛이 날마다 누렇게 변해갔습니다. 예전에는 등산도 즐겨 다니시던 분이 어느새 두세 걸음만 걸어도 숨을 몰아쉬셨습니다. 식탁 앞에 앉으셔도 젓가락을 잘 들지 못하시고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실 때가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풍겨나오는 냄새도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음식 냄새인데 그 안에 알 수 없는 약재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약방에서나 맡을 법한 씁쓸한 향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민감해진 것이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지연 씨가 아버지께 내어드리는 따뜻한 차, 잔에서조차 그 향이 은근히 풍길 때 제 가슴 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헌신하는 며느리의 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불효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야위어가는 아버지의 어깨와 부엌에 서서 미묘하게 굳어있는 지연 씨의 옆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한 불안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기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가족의 작은 변화를 마주했을 때 저처럼 애써 외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미묘한 신호를 계속 무시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반드시 들여다봐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연과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아버지의 식탁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새벽 5시 반, 지연이 부엌에서 쟁반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찰칵찰칵, 도자기 그릇이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이른 아침의 정적을 깨뜨립니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이 식탁 위 하얀 볼을 은은하게 비춥니다. 부엌에서 나는 된장찌개 냄새와 갓 지은 밥의 구수한 향이 집 안가득 퍼져 있습니다. 지연은 언제나 그랬듯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을 들고 나옵니다. 미역국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김이 그녀의 얼굴을 살짝 가립니다. 아버님,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부드럽고 공손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예전보다 훨씬 야윈 얼굴, 깊어진 눈가의 주름,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흐릿해진 눈빛이 보입니다. 겨울 아침에 차가운 공기가 창틈으로 스며들어와 아버지의 어깨를 더욱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숟가락을 드십니다. 평소보다 훨씬 느린 동작입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도 보입니다. 고맙네, 지연아. 아버지의 목소리도 예전만큼 힘이 없습니다. 지연은 아버지 옆에 앉아 반찬을 정리하며 많이 드세요. 오늘은 전복죽도 끓여놨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한 걸 느낍니다. 지연의 손목에서 나는 달콤한 플로럴, 향수 냄새가 아침 식탁의 구수한 냄새와 묘하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말입니다. 게다가 새벽부터 화장을 한 그녀의 모습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아버지는 몇 숟가락 드시고는 배가 좀 부르네라며 수저를 놓으십니다. 지연은 아버님이 요즘 입맛이 없으시네요. 제가 더 맛있게 해드릴게요 라고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밥그릇을 보니 반도 못 드신 게 보입니다. 몇 달 전만 해도 2그릇씩 드시던 분이 말입니다. 아버지는 식탁에 팔꿈치를 괴고 이마를 문지르십니다. 머리가 좀 아프네라고 중얼거리시는 모습에서 저는 깊은 피로감을 느낍니다. 지연이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들어간 후 저는 아버지에게 다가갑니다. 아버지, 몸이 좀 어떠세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괜찮다. 나이가 드니까 그런 거지라고 대답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눈밑이 예전보다 더 검게 변한 걸 봅니다. 마치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버지의 손등에는 핏줄이 더욱 도드라져 보이고 피부도 거칠어진 것 같습니다.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제가 묻자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가끔 머리가 좀 아프긴 하지만 괜찮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지연이 부엌에서 아버님, 오늘 병원 가실 시간이세요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병원요? 라고 되묻습니다. 지연이 앞치마를 벗으며 나와서 요즘 소화가 안 되신다고 하셔서 제가 예약해드렸어요 라고 설명합니다. 그녀의 말은 자연스럽지만 제가 몰랐던 병원 예약을 혼자 잡았다는 사실이 조금 의외입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일어나십니다. 평소보다 훨씬 느린 동작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등을 받쳐드리며 현관까지 모십니다. 아버지의 등이 예전보다 많이 굽어진 게 느껴집니다. 지연은 제가 모시고 다녀올게요. 걱정 마세요 라고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해 보이지만 어딘가 어색한 구석이 있습니다. 마치 너무 완벽한 연기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혼자 남은 집에서 이상한 기분을 느낍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아버지가 남긴 아침상을 정리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의 급격한 변화가 과연 단순한 노화 때문일까요? 지연과 결혼한 지 이제 겨우 반년인데 아버지의 건강이 이렇게 빨리 악화될 수 있을까요? 저는 지연이 매일 아버지께 드리는 약들을 떠올려 봅니다. 혈압약, 소화제, 그리고 몇 가지 건강보조식품들. 모두 아버지의 건강을 위한다며 정성스럽게 챙겨드리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왜 아버지는 그 약들을 드신 후로 더 힘들어 하시는 걸까요?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약통들을 하나씩 들여다봅니다. 모두 정식으로 처방받은 약들이고 설명서도 제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지연이 아버지의 모든 일정을 혼자 관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병원 예약, 약 복용, 식사 관리까지 모든 걸 그녀가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효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들인 저에게는 아무것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자신만의 영역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버지와 지연이 병원으로 향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지연이 아버지의 팔을 부축하며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모습, 병원에서 의사에게 아버지의 증상을 설명하는 모습, 모든 게 완벽해 보이지만 왜 이렇게 불안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아버지의 급격한 변화와 지연의 지나치게 완벽한 보살핌 사이에서 저는 점점 더 깊어지는 의구심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저녁 식탁에 앉아 지연이 준비한 음식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아버지의 얼굴빛이 더욱 안 좋아 보입니다. 병원에서 돌아오신 후 계속 피곤해하시며 소파에 누워 계셨습니다.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라고 지연이 말했지만 아버지의 모습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부엌에서 뭔가를 우려내는 소리가 들립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함께 은은한 허브향이 식당까지 퍼져옵니다. 아버님, 오늘은 특별한 차를 준비했어요.
라고 지연이 말하며 예쁜 찻잔에 담긴 연갈색 차를 가져옵니다. 찻잔에서 올라오는 김과 함께 낯선 풀 냄새가 납니다. 달콤하면서도 쓴맛이 날 것 같은 독특한 향입니다. 이게 뭔가요? 제가 묻자 지연은 유럽에서 가져온 특별한 허브차예요. 소화에 정말 좋다고 해서요. 라고 대답합니다. 아버지는 찻잔을 들고 냄새를 맡아보시더니 향이 좀 독특하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연은 처음엔 좀 낯설 수 있지만 드시면 속이 편해지실 거예요 라며 권합니다. 아버지는 사양하려고 하시지만 지연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한 모금 드십니다. 차를 드신 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집니다. 맛이 좀 하시며 찻잔을 내려놓으시려고 하시는데 지연이 아버님, 약이라고 생각하시고 다 드세요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찻잔을 다시 드시고 억지로 끝까지 마십니다. 저는 아버지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웩하며 구역질을 하십니다. 얼굴이 창백해지시더니 어지럽다며 소파에 기대어 앉으십니다. 저는 깜짝 놀라 아버지께 달려갑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지의 이마에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습니다. 손을 만져보니 차갑고 축축합니다.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제가 말하자 아버지는 아니다. 잠깐 쉬면 괜찮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연이 물수건을 가져와서 아버지의 이마를 닦아드리며 아마 오늘 병원 다녀오시느라 피곤하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허브차를 드신 직후부터 이런 증상이 시작된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30분 정도 후에야 겨우 안정을 찾으시고 침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이미 잠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다가 지연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심코 들여다보니 지연이 책상에 앉아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조용히 지연의 방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지연이 화장실로 가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재빨리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검은 표지의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월광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노트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노트에는 날짜별로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3월 15일, 오전차 2잔, 오후 캡슐 1개, 반응 식욕 부진, 졸음, 3월 18일, 오전차 3잔, 저녁 파우더 반 스푼, 반응, 구토, 어지럼증,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의 기록이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실험 일지 같았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노트 맨 위에 빨간 펜으로 쓰인 문장이었습니다. 기억은 무기다. 천천히, 확실하게.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복수는 차가워야 완벽하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알고 있는 지연이 쓴 글일까요? 따뜻하고 자상한 새어머니가 이런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노트를 더 넘겨보니 아버지의 일상 패턴까지 세세하게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7시 기상, 화장실 이용 후 거실에서 30분, 신문 읽기, 오전 10시 산책, 이런 식으로 아버지의 모든 행동이 관찰되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혼자 있을 때 자주 과거 이야기를 중얼거림, 특히 첫 번째 부인 이야기라는 메모도 있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건 노트 뒷부분에 적힌 계획표였습니다. 1단계 신뢰 구축 완료, 2단계 점진적 투여 진행 중, 3단계 기억력 저하 유도, 4단계 유언장 작성, 유도, 5단계 최종 실행, 이런 단계별 계획이 차근차근 적혀 있었습니다.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아버지를 해치려는 치밀한 계획서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노트를 원래 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지연과 마주쳤는데 그녀는 화장실 가세요? 라고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네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의 얼굴을 보니 평소와 다른 차가운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떨었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돌보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서서히 독을 먹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노트에 적힌 그 차가운 계획들,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반응들, 그리고 지연의 완벽한 연기. 모든 게 맞아떨어지면서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과 함께 그동안 쏟고 있었다는 분노가 가슴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병원 응급실 복도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아픕니다. 소독약 냄새와 함께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계음이 귓가를 맴돕니다. 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신 지 벌써 3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 2시쯤 아버지의 신음소리에 잠에서 깬 저는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토열하며 쓰러져 계신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구급차를 부르는 동안 지연은 아버지 곁에서 아버님, 괜찮으세요를 연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진짜 걱정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예상보다 빨리 일이 벌어져서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아버지는 계속 의식이 없으셨고 지연은 제 손을 꽉 잡으며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나와서 설명을 해줍니다. 간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셨네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종종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악화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보며 특별한 외적 요인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약물이나 건강보조식품 같은 것 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연이 그런 건 전혀 안 드셨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모습에서 저는 소름이 돋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아버지를 면회하고 나서 저는 지연과 함께 로비로 내려옵니다. 지연은 제가 커피 좀 사올게요 라며 자리를 비웁니다. 그때 간병인용 의자 위에 놓인 지연의 가방이 열려 있는 걸 봅니다. 가방 안에서 조그만 수첩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지연은 아직 커피를 사러 간 것 같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꺼내봅니다. 수첩을 펼쳐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첫 페이지에 큰 글씨로 오영식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아래 10년 전 6월 15일 음주운전 사고라고 쓰여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그가 10년 전 내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제 심장이 멈출 것 같습니다. 더 넘겨보니 치밀한 계획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신분 세탁, 이름 변경, 이력 조작, 두 번째 방법 접근 루트 확보, 결혼 성사, 세 번째 방법 서서히 독성 물질 투여, 자연사로 위장, 이런 끔찍한 계획들이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복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아버지, 딸이 당신의 원수를 갚아드릴게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멀리서 지연이 커피를 들고 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서둘러 수첩을 원래 자리에 넣고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아 있습니다. 지연이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라며 커피를 건네주는데 그녀의 미소가 이제는 섬뜩하게 느껴집니다. 평범해 보이는 30대 여성의 얼굴 뒤에 이런 차가운 복수심이 숨어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집에서 좀 쉬고 오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지연이 말하자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하지만
실제로는 빨리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 잠깐 집에 다녀올게요 라고 말하고 병원을 나섭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폐를 파고듭니다. 제 숨이 하얗게 나오는 걸 보며 저는 지금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곧바로 컴퓨터를 켭니다. 10년 전 교통사고에 대해 검색해야 했습니다. 검색창에 오영식 교통사고 2015년 6월을 입력합니다. 몇 초 후 나온 검색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지역 신문 기사가 나타났고 제목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보행자 사망이었습니다. 기사를 클릭해서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11시경 시내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이던 오영식 씨 당시 55세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즉사했다. 가해 운전자 박현수 씨 당시 58세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박현수,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기사를 더 읽어보니 오영식 씨에게는 당시 25살의 딸이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가족으로는 딸 오지연 씨가 있으며 오지연 씨는 사고 당시 아버지와 함께 살던 유일한 가족이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오지연, 지금 우리 아버지와 결혼한 그 여자의 원래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름까지 바꿔가며 우리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기사들을 찾아봅니다. 재판 기록까지 찾아보니 아버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합의금을 지불했고 유가족인 딸이 합의에 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 합의는 가짜였던 것 같습니다. 오지연은 겉으로는 합의하는 척하며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휴대폰으로 추가 검색을 해보니 오지연이 2년 전부터 이지연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기록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용실에서 일하며 우리 동네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사시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까지 미리 파악하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극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서 머리를 감싸 안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버지가 10년 전에 저지른 실수가 이렇게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서서히 독살하려는 그녀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와 제 가슴을 짓누릅니다. 어떻게 해야 아버지를 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지연의 완벽한 연기와 치밀한 계획 앞에서 저는 무력감과 좌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입니다. 10년 전 그 사고, 오영식이라는 이름, 그리고 복수를 위해 우리 가족에게 접근한 지연. 모든 것이 현실 같지 않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어오지만 집 안은 여전히 어둡고 차갑습니다. 지연이 없는 이 집이 이렇게 을씨년스러울 줄 몰랐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려다가 식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찻잔을 봅니다. 어제 지연이 준 그 허브차 잔입니다. 찻잔 바닥에는 아직 차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찌꺼기를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보통 허브차와는 다른 이상한 색깔의 가루들이 섞여 있습니다. 검은색과 회색이 섞인 마치 무언가를 갈아서 만든 것 같은 가루들입니다. 휴대폰으로 독성 식물에 대해 검색해 봅니다. 며칠 전부터 의심하고 있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는데 이제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검색 결과를 보니 소량씩 장기 복용하면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식물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특히 콜키쿰이라는 식물은 소량으로도 서서히 장기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연이 매일 아버지께 드린 그 차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다시 병원으로 향합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까지는 아직 2시간이 남았지만
그냥 병원에 있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어야 한다는 강박에 가까운 생각이 듭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지연을 만났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라고 그녀가 말하는데 예전 같으면 따뜻하게 들렸을 목소리가 이제는 소름 끼치게 느껴집니다. 아버지 상태는 어떠세요? 제가 묻자 지연은 밤새 안정적이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일주일 정도 지켜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녀의 말투는 평상시와 똑같지만 저는 이제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이 연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치 무대 위의 배우를 보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완벽한 연기. 하지만 그 안에 숨은 진짜 의도는 아버지를 해치는 것입니다. 면회 시간이 되어 중환자실에 들어갑니다. 아버지는 여러 가지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 계십니다. 삐삐삐하는 심전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립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더욱 야위셨고 입술도 바짝 말라 있습니다. 제가 손을 잡자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뜨십니다. 아들아, 하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차갑고 말랐습니다. 아버지는 제 얼굴을 보시더니 무언가 말하려고 하십니다. 입술을 움직이시지만 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귀를 아버지 입가에 가까이 댑니다. 조심해라. 그녀를. 이라는 희미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환자분이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애쓰시며 제 손을 꽉 잡으십니다. 그때 아버지의 다른 손에 뭔가가 쥐어져 있는 걸 봅니다.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입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 저는 조심스럽게 그 종이를 펼쳐봅니다. 떨리는 손글씨로 차 마시지 마라. 그녀를 조심해라. 모든 걸 알고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는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연의 정체를, 그녀가 자신에게 하고 있는 일을 말입니다. 그런데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신 걸까요? 왜 그녀의 독을 그대로 받아들이신 걸까요? 아버지, 왜 그동안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제가 속삭이자 아버지는 죄책감. 10년 전, 내가 저지른 일이라고 힘겹게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됩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10년 전에 저지른 음주운전 사고를 후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딸인 지연이 복수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자신이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서히 독살당하는 걸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죽으시면 안 돼요. 제가 말하자 아버지는 너를 지켜야 한다. 그녀가 다음은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지연의 복수가 아버지에게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일까요? 아버지를 해친 후에는 저도 노릴 수 있다는 말씀일까요? 면회 시간이 끝나고 나와서 지연을 봅니다. 그녀는 로비에서 뜨개질을 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어떠세요? 라고 묻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도 평범해 보입니다. 누가 봐도 정성스러운 며느리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복수를 위해 수년간 계획을 세우고 이름을 바꾸고 우리에게 접근한 무서운 여자라는 걸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연이 요즘 너무 힘드시죠? 라고 말합니다. 제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묘한 뉘앙스를 느낍니다. 마치 저에게도 무언가를 시도하려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낍니다. 집에 도착해서 지연이 오늘은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배가 안 고파요 라고 거절하지만 지연은 그래도 뭔가 드셔야죠 라며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급니다. 더 이상 지연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주는 음식이나 차는 절대 마실 수 없습니다. 혼자 방에 앉아 있으니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고
집에는 아버지를 해치려는 여자와 단둘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지연의 노트나 수첩은 이미 그녀가 숨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를 구해야 하고 저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생존에 대한 의지가 서서히 제 마음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립도서관 디지털 아카이브 코너에 앉아 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오래된 신문 기사들을 스크롤하며 찾고 있는 건 지연, 아니 오지연에 대한 더 많은 정보입니다. 도서관 특유의 종이 냄새와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는 느낌이 묘하게 차갑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이 조용한 공간에 울려 퍼집니다. 어젯밤 지연이 내일은 하루 종일 병원에 있을게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야 아버지를 구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2015년 6월 교통사고 관련 기사들을 다시 꼼꼼히 읽어보니 당시 오영식 씨의 딸 이름이 기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떤 기사에는 오지연으로, 다른 기사에는 오지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타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인터뷰 기사에는 오지수라고 나와 있는데 한 달 후 합의 관련 기사에는 오지연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치 중간에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처럼 말입니다. 더 파고들어 보니 2015년 당시 이 지역 고등학교 졸업 앨범이 디지털화되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서에게 부탁해서 당시 졸업 앨범을 찾아봤습니다. 오영식 씨의 딸이라면 그 당시 20살 정도였을 테니까 고등학교 졸업 앨범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몇 개 학교의 졸업 앨범을 뒤진 끝에 드디어 오지수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앨범 속 오지수의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의 지연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큰 눈에 둥근 얼굴, 그리고 밝은 미소를 짓고 있는 평범한 여고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지연은 날카로운 턱선에 차가운 인상을 가진 여자인데 앨범 속 오지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오지수의 졸업 날짜였습니다. 2013년 2월로 되어 있었는데 그 옆에 작은 글씨로 2012년 12월 별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지수는 졸업하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 교통사고 당시 오영식 씨와 함께 살던 딸은 누구였을까요? 오지수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그 집에 살고 있었던 걸까요? 앨범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오지수와 같은 반에 있던 학생들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김미란이라는 이름 아래 있는 사진 속 여학생의 얼굴이 바로 지금의 지연과 똑같았습니다. 날카로운 턱선, 차가운 눈빛,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미란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봤습니다. 학교 기록을 보니 김미란과 오지수는 같은 반 친구였고 매우 친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심지어 둘이 함께 찍은 사진도 여러 장 있었습니다. 오지수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김미란이 그 집에 들어가 오지수 행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오영식 씨도 딸을 잃은 슬픔에 김미란을 딸처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온라인 부고 검색을 해보니 오지수의 사망 원인도 나왔습니다. 급성 백혈병으로 17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장례식 기사를 보니 고인과 각별한 친구였던 김미란 양이 영정사진을 들고 울먹이며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김미란이 오지수와 얼마나 친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더 조사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미란의 가족관계 기록을 찾아보니 그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안 계셨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오지수가 세상을 떠난 후 할머니마저 돌아가시자 김미란은 천혜고아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오영식 씨가 김미란을 딸처럼 받아들여 함께 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5년 교통사고로 오영식 씨마저 세상을 떠나자 김미란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건 아버지를 죽인 가해자에 대한 분노뿐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이 딸처럼 모시던 오영식 씨를 죽인 가해자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친구 오지수를 대신해서 복수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까지 있었을 것입니다. 인터넷 기사를 더 찾아보니 김미란이 오지수의 이름으로 개명한 기록도 나왔습니다. 2016년 개명 신청서에 돌아가신 친구의 뜻을 이어받기 위해라고 개명 사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후 2023년에 다시 이지연으로 개명한 것까지 모든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신분 세탁이었습니다. 도서관 컴퓨터 앞에 앉아 이 모든 정보를 정리하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명 김미란, 아니 지연이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서서히 독살하려 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인생이 얼마나 비극적이었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 없이 자라다가 유일한 친구마저 병으로 잃고 그 친구의 아버지를 자신의 아버지처럼 모시며 살다가 그마저 교통사고로 잃은 것입니다. 20살 여자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상실이었을 것입니다. 그 분노와 절망이 10년 동안 썩어가며 복수심으로 변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복수당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저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연의 복수가 아버지에게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니 오후 3시였습니다. 지연이 병원에서 돌아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자료들을 정리하고 도서관을 나섰습니다. 이제 지연의 정체를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김미란이라는 이름, 오지수와의 관계, 그리고 복수의 동기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그리고 아버지를 어떻게 구해야 할지,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각성한 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혼란이 아닌 명확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녹화하신 유언 영상을 컴퓨터 화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신 지 일주일 후 아버지는 저에게 USB 하나를 건네주시며 내가 죽은 후에 이걸 경찰에 가져가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 영상을 보니 아버지께서 모든 걸 계획하고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화면 속 아버지는 병원 침대에 앉아 계시지만 눈빛만은 또렷하십니다. 나는 박현수다. 2015년 6월 15일 음주운전으로 오영식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분명합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가 이 무거운 고백을 더욱 엄숙하게 만듭니다. 10년 동안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다. 합의금을 주고 법적 처벌을 받았지만 진정한 참회는 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영상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김미란 씨가 이지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집에 들어온 건 복수를 위해서였다. 나는 그걸 일찍 눈치챘지만 막지 않았다. 내가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얼굴에 깊은 후회가 스며 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는 모습이 마치 참회하는 성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 아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김미란 씨의 복수는 나에게서 끝나야 한다. 내 아들은 아무 죄가 없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간절해집니다. 이 영상과 함께 김미란 씨가 나에게 준 독성 물질들의 샘플도 남겨둔다. 모든 증거는 내 책상 서랍에 있다. 내 죽음 이후 이 모든 걸 경찰에 제출해달라. 영상이 끝나고 저는 아버지의 책상 서랍을 열어봅니다. 정말로 작은 봉지들이 여러 개 들어 있었습니다.
각각에는 날짜가 적혀 있고 지연이 차에 넣었던 가루들이 조금씩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매번 지연이 주는 차를 다 드신 척하면서 실제로는 찌꺼기를 모아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조심스럽게, 얼마나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일주일 후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간 기능 악화로 인한 자연사라고 했지만 저는 아버지께서 더 이상 지연의 독을 거부하지 않으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값을 치르려 하신 것입니다. 장례식장 빈소에서 향 냄새와 국화꽃 냄새가 섞여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지연은 장례식에서 완벽한 슬픔을 연기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데요 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누가 봐도 진짜 며느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안도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10년간의 복수가 마침내 완성된 것에 대한 만족감 같은 것 말입니다. 장례를 마친 다음 날, 저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경찰서에 가서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USB 영상, 독성 물질 샘플들, 그리고 제가 조사한 지연의 신분에 관한 자료들까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수사관은 이런 치밀한 계획적 범죄는 처음 본다며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10년에 걸친 신분 세탁과 접근 과정이 너무 정교해서 수사진들도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경찰이 집으로 와서 지연을 체포할 때 그녀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라고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아버지의 영상을 보여주자 모든 걸 인정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김미란이고 박현수 씨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계획했습니다. 수갑을 채우는 찰칵 소리가 마침내 이 모든 악몽이 끝났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법정에서 지연은 자신의 모든 행적을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저는 오지수의 복수를 대신 해주고 싶었습니다. 친구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 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보다는 여전히 정당성을 주장하는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판사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살인미수라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데 가을 바람이 제 얼굴을 시원하게 스쳤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악몽 같은 시간들이 마침내 끝났다는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파란지 몰랐습니다. 길거리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이렇게 정겨운지 몰랐습니다. 모든 게 새롭게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모든 게 끝났어요. 지연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고 진실도 모두 밝혀졌어요. 향을 피우며 말씀드리니 아버지께서 편안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죄책감을 안고 살아오신 아버지도 복수에 사로잡혀 인생을 망친 지연도 이제 각자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10년에 걸친 치밀한 복수극이라며 연일 보도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감정적 동기의 장기간 계획 범죄의 전형적 사례라며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사회적 의미보다 개인적인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며 살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경계할 필요도 없습니다. 며칠 후 지연의 지인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미란이가 정말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이 정한 대로 벌을 받는 게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이제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져야 합니다. 아버지도, 지연도, 그리고 저도 각자의 몫을 다한 것입니다. 마침내 찾아온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저는 깊은 해방감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법원 계단에 서서 지연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을 오후에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법원 주변의 은행나무 잎들이 노랗게 물들어 떨어지는 소리가 바스락거립니다. 오늘이 지연의 선고일입니다. 예상과 달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판사는 선고 이유를 설명하면서 몇 가지 참작 사유를 언급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하고 자수한 점, 피해자가 생전에 남긴 용서의 영상이 있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특수한 생육 환경을 고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남기신 영상 중에는 지연을 용서한다는 내용도 있었던 것입니다. 김미란 씨도 피해자다. 다만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을 뿐이다라는 아버지의 말씀이 재판부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법원 출입구에서 지연이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검은 정장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그녀의 모습은 예전과 다르게 초라해 보입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고 김미란 씨, 한 말씀 해주세요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그녀를 에스코트하며 기자들을 피해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따뜻한 새어머니라고 생각했던 사람, 아버지를 정성스럽게 돌본다고 믿었던 사람이 지금은 범죄자가 되어 법원을 나서고 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가슴 속에서 뒤엉킵니다. 분노도 있고 배신감도 있지만 동시에 묘한 연민도 느껴집니다. 지연이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저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당황과 미안함이 섞여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기자들이 저희를 둘러싸기 시작하자 저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해요 라고 말합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옵니다. 법원 뒤편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라 도심 속 이곳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벤치를 은은하게 비추고 멀리서 자동차 소리만 희미하게 들립니다. 지연은 제 옆에 앉아 한동안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는 게 보입니다. 미안해요. 지연이 먼저 입을 엽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습니다. 아마 재판 과정에서 많이 울었나 봅니다. 변명할 생각은 없어요.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지연의 프로필이 가로등 불빛에 비쳐 보이는데 예전보다 많이 야위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라고 묻고 싶지만 이미 재판에서 모든 이유를 들었습니다. 오지수에 대한 죄책감, 오영식 씨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 모든 감정이 뒤섞여 10년 동안 그녀를 지배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복수만 생각했어요. 지연이 계속 말합니다. 아버님을 미워했고 고통받게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헷갈렸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봅니다. 아버님이 진짜로 후회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당신도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 가슴 한켠이 먹먹해집니다. 그런데 왜 중단하지 않았어요? 왜 끝까지 갔어요? 제가 묻자 지연은 중단할 수가 없었어요. 지수 언니한테, 영식 아버지한테 약속했거든요. 꼭 복수하겠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의무감이 저를 계속 밀어붙였어요. 그럼 지금은 어떤 기분이에요? 제가 묻습니다. 지연은 한참 생각하더니 공허해요. 10년 동안 복수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끝나니까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복수를 완성했지만 기쁘지도 않고 오히려 죄책감만 더 커져요. 특히 당신한테 한 일이 너무 미안해요. 저는 지연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분명 그녀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서서히 독살하려 했고 저를 속이고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상실을 겪었고 그 상처가 이런 끔찍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당신을 용서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합니다. 머리로는 당신의 사정을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당신 때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일어서며 말합니다. 지금 당장은 당신을 용서할 수도 미워할 수도 없어요. 조금 거리를 두고 지내면서 생각해보고 싶어요. 지연도 벤치에서 일어납니다. 알겠어요. 당신이 원하는 만큼 기다릴게요. 아니, 영원히 기다려도 상관없어요. 저희는 공원 입구에서 헤어집니다. 지연은 택시를 잡아 타고 저는 걸어서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버지 영정사진을 바라보니 마음이 한결 복잡해집니다. 아버지는 지연을 용서하라고 하셨지만 저에게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용서와 망각은 다른 것이고 이해와 용납도 다른 것입니다. 며칠 후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새로 시작하려고 해요. 상담도 받고 봉사활동도 할 예정이에요. 당신이 저를 용서해주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문턱에서 저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시간만이 이 복잡한 감정의 매듭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재단 사무실 창가에 서서 아래쪽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박현수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재단이라고 쓰인 간판이 오후 햇살에 반짝입니다. 1년 전 아버지의 유산과 보험금으로 설립한 이 재단은 이제 제법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주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들이 찾아와 상담을 받고 법적 지원을 받아갑니다.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와 전화벨 소리가 섞여 들리는 이 공간이 저에게는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제 조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중얼거리며 말씀드립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죄책감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일이 저에게 주는 보람과 평안함을 느낍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의미입니다. 상담실에서는 오늘도 한 어머니가 울고 계십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아들을 잃은 지 3개월 된 분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지연의 아픔도 이와 비슷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분노와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저희 재단의 역할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었습니다. 1년 만에 연락드려요. 시간 되시면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한참 고민하다가 좋습니다. 처음 만났던 카페에서 만나요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지연이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저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오후 3시, 그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1년 반 전 지연을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카페 안에는 원두 볶는 향긋한 냄새가 가득하고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지연은 이미 와서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도 자연스럽게 내려뜨리고 화장도 진하지 않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연이 일어나서 인사합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저는 그녀 맞은편에 앉으며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묻습니다. 지연은 많이 달라졌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정신과 상담도 꾸준히 받고 있고 요양원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속죄한다는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보람을 느끼면서 하고 있어요. 그녀의 눈빛이 예전과 확실히 다릅니다. 차갑고 계산적이었던 시선이 아니라
따뜻하면서도 솔직한 눈빛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분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지연이 계속 말합니다. 10년 동안 저를 지배했던 그 감정에서 자유로워졌어요. 상담 선생님이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과거의 상처를 인정하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저는 지연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신기한 기분이 듭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복수를 포기한 것 말이에요. 제가 묻자 지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후회 안 해요. 복수는 저를 더 불행하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오히려 아버님께 감사해요. 마지막에 저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용서가 저를 구원해 준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변했어요. 제가 말합니다. 재단 일을 하면서 아버지의 잘못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배웠어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의미 있는 일로 보상하는 게 낫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이 하는 일 들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라고 말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당신이 미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배신감도 컸고 속았다는 생각에 화도 많이 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도 피해자였다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다만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을 뿐이라는 거죠.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주시니까 마음이 조금 가벼워져요.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의 근황을 주고받습니다. 지연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정식으로 봉사 일을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재단 운영 경험을 살려서 비영리 단체 컨설팅 일도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둘 다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만나자고 한 이유가 있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당신한테 사과하고 싶었어요. 진심으로, 정말 마음 깊이서. 그녀가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이번에는 거짓 없이 사랑하고 싶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는 깜짝 놀랍니다. 예상치 못한 고백이었습니다. 지연 씨, 제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지연이 손을 들어 저를 멈춥니다. 답을 재촉하지 않을게요. 다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복수 때문에 접근했지만 나중에는 정말로 당신을 좋아하게 됐었거든요. 그 감정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저는 한참 생각합니다. 지연의 변화가 진심인지, 그리고 제가 그녀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요. 제가 대답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시간이 더 필요해요. 서로를 진짜로 알아가는 시간이요. 지연이 환하게 웃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기회를 주셔서 고마워요. 그녀의 미소에는 예전의 계산적인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순수하고 따뜻한 미소입니다. 천천히 친구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을게요.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걸 느낍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섞인 복잡하지만 편안한 감정입니다. 지연도 변했고 저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도 함께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합니다. 이젠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것,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도, 지연도, 그 누구도 제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 깨달음이 저에게 진정한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제사상을 차리며 지난 2년을 돌아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재단은 이제 전국 3곳에 지부를 두고 있고, 지연은 사회복지사가 되어 노인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짓이나 숨김없이 말입니다. 향을 피우며 아버지께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평안하세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어요.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복수의 사슬은 끊어졌고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지연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오늘 아버님 기일이죠. 제가 꽃을 보내도 될까요?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냅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괜찮습니다. 과거를 지우지는 못하지만 그것에 얽매이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